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격월 이건규 8월호가 돌아왔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도 까만 옷을 입으셨네요. 아, 배경도 까맣고 저도 네. 까만 옷. 우리 증시 앞날인가요? 네,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네, 같은 네. 날. 오늘 혹시 괜찮으세요? 아, 뭐 오전에 계속 회의하고 예. 뭐 대책 회의하고 좀 정신이 없기는 했고요. 예. 근데 뭐 이게 뭐 주기적으로 늘상 있는 일이기는 해서 아 그래요? 예,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뭐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 아니 근데 그냥 지금 담담하게 대응하고 코스피 있습니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잖아요. 저희가 8월 5일 월요일 오후 한 1시 40분쯤에 찍고 있습니다. 장중에 찍고 있는데 네. 뭐 시장이 요 정도면 보합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7%. 아,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7.5%. 지금 니케이도 한 7% 빠지는데 니케이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잔잔하게 코스피 193포인트 빠지고 네. 있네요. 조금 억울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좋았던 것도 그러니까요. 없었는데 아, 일본은 빠질 사상 때는, 최고치라도 기록해봤지. 네, 빠질 때는 이게 같이 빠지거나 더 빠져서 항상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거 장 끝나고 업로드 네. 될 거라. 네. 이렇게 급락하는 날에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락하는 날에는 뭐 조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점검하는데 이게 얼마 떨어졌다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투자 아이디어에 훼손이 있었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한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초반의 아이디어. 단기 대응은 늦었다 싶으면은 무대응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초반의 대응이 늦었다 싶으면이 네. 지금 저희가 며칠입니까? 8월 5일 네. 코스피가 2,470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면 네. 늦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이제 좀 지금 대응하기엔 조금 늦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이제 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금요일 날은 일부 대응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금요일 날에는 떨어진 주가에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 이제 매도를 한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가 필요한가 아니면은 끌고 갈 것인가 뭐 고민을 하다가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는 건 좋을 것 같다. 다만 최근에 뭐 좀 주가가 좀 견조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오히려 상대적인 약세를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했을 때 얼마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으로 현금을 확보해서 이제 반등할 때 조금 더 이제 배탈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아 근데 지금 약간 퍼펙트 스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 게 네, 미국의 경기 지표 악화, 네,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일본 복귀, 네. 그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네. 지정학적인 뭐 이제 트럼프 불확실성, 뭐가 아니라 또 엔비디아의 저희 뭡니까 B100 이게 뭐랄까 좀 퀄리티가 떨어졌다라는 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오니까 네, 이걸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런 좀 혼란스러운 장은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금요일 날 좀 대응을 하셨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 가격에서 파는 건 좀 지양하는 게 맞다. 지양. 네. 근데 방산주는 좀 줄이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제일 이제 주가가 제일 견조했고,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덜 빠진 거를 더 팔고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수가 반등해도 오히려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로 좀 현금을 마련하셔서 네, 네. 나중에 뭐 조금 죽죽. 반등에 이제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순으로 반등을 할 거거든요. 그 반등폭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좀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만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10% 이상 단기간에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개별 주식들은 20에서 30% 정도 빠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로스컷이 이제 신용 물량들이 로스컷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내일 그러니까 2, 3일 향후 2, 3일 정도는 추가적인 약세를 뛸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요거는 이제 매도 물량들, 네, 증권사의 반대 매매 물량들, 저축은행들 것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해서 한 원래 크게 흔들리면 한 2, 3일 정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추가적인 하는데 조정이 있을 수 있어서 예. 그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걸 좀 한번 따져보자면 네, 물론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네. 경제 지표가 조금 이제 냉각되고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근원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지표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나빠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실업률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은 정말 경기 침체가 한 발짝 다가왔구나라고 싶을 정도의 나쁜 수준의 숫자가 나왔고 그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의 소비력도 이제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연체율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소비도 이제 꺾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되게 몇 개의 지표가 이제 트리거가 돼서 이제 전체 시장을 다 안 좋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가능성. 예. 근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는 좋았던 적도 없고 이제 버블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나빠질까 싶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풀었던 것들이 이제 거의 다 개인들의 소비로 이제 소진이 되면서 추가 이제 소비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러 지표들이 이제 조금 경기 침체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트기 시작을 했고 그 가능성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아래 공포, 네. 리세션 공포 이 얘기들이 이제 신문 지면을 이제 장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대로 가면은 미국 경기는 이제 침체로 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좀 접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저로서는. 논란이 한 1년여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고금리가 딱 되니까 네. 미국 경기 쉽지 않을 거다. 침체 갈 거다. 그래서 침체 논쟁이 엄청 많았었는데 네,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 주요 지표들이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그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질까요? 그러니까 네, 기업들의 심리도 마찬가지고 네, 고용도 마찬가지고 네. 물가 뭐 또 계속해서 잡히고는 있어도 2%대 초반에선 또 이제 끈적끈적한 물가는 또 이어지고 있고 네. 역시 심리가 근데 이제 무서운 것 묘하게 그 시점이 조금 겹쳤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국 가게들이 사실 이제 저축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많이 저축이 저축했었고. 엄청나게 늘었고 그게 제로로 수렴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 소진되면서 지표들이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지는 뭐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타난 것 같아서 어,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 이게 참 부르는 참 겹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때마침 엔비디아도 네. 예, 칩 설계 그래서 문제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물론 엔비디아 지금 뭐 불리한 미국의 것도 이제 있습니다만 빅테크들의 이제 약간은 뭐 버블 거품 논란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트리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결국에는 빅테크들의 매도를 이끌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에서 총을 쏜 게 결국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결국에는 빅테크들의 주가를 이제 무너뜨리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한 4개월 만인가요? 또 추가로 이제 네. 기준금리를 올렸고 올려봐야 0.25%이긴 한데 네, 미국은 여전히 뭐 그러니까 9월에 내린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5.25에서 5.5%. 네, 근데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 그다음에 0.25%인데 네,
거의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여전히 크기는 한데 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요만큼 올린 게 네. 이걸 이만큼 판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겁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갈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추세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추세가 생각을 바뀌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한꺼번에 접어든 것 같고요. 아무도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불황이나 갑자기 주가 하락은 정말 누군가 의도해서 나타난 건 아닌데 뭐 하나가 이제 트리거가 되면은 이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사르르르 같이 무너지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꼭 어떤 게 이 원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복합적으로 조금 나타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기 침체 관련된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안 그래도 AI 거품에 대한 어떤 논란이나 부담이 좀 있었고 게다가 NK 트레이드 청산까지 있었고 국제 정세까지 이제 불안하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한꺼번에 몰려든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뭔가, 이제 이게 네. 정말 약간 당황스러운 거는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뭐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캐펙스를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좀 반등, 테크가 좀 문제가 없구나. AI 거품론은 있었지만 이제 주요 테크 기업들이 실적이라든지 캐펙스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상향 조정을 했던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상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갑자기 금요일부터 이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면서 정말 좀 너무 갑작스럽긴 하지만 뭐 좀 시장에 좀 우려감은 좀 잠재되었었던 것들이 불안감들이 이제 한꺼번에. 약간 한꺼번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듯한 느낌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불안했던 게 네, 이제는 뭔가 이제 폭발하는 네, 그런 느낌인데 근데 다시 돌아가서 복귀해 보자면 앞부분에 이야기해 주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뭐 손절을 하거나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공포에 휩싸여 있고 네, 왜 떨어질 땐 더 떨어질 것 같고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쯤에서 손절해서 나중에 더 싸지면 그때 다시 사야지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또 부적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미 이제 2번 맞은 상황에서 음.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주식은 이제 좋은 시기든 안 좋은 시기든 계속 들고 가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중은 이제 차이는 들 수 있어도 계속 들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맞을 줄은 아무도 몰랐었던 거고, 근데 반대로 언제 반등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여기서 사서 이제 여기서 팔아서 이제 여기서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뭐 투자 대가들 예를 들어서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연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50% 하락을 맞을 이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하락도 예측할 수 없지만 반등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저는 이제 기본은 어찌됐든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지수가 이제 10% 이상 하락을 했고 그리고 개별 주식으로 봤을 때는 20에서 30%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은 여기서 더 팔기보다는 이제 저점 매수 혹은 분할 매수 시점으로 그러니까 기회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저희는 아직 장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네. 장 끝나고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1시 55분 현재 니케이가 8%까지 낙폭이 커졌고요. 네. 이런 거 중계할 필요도 없긴 한데 코스피는 7.64%까지 204포인트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05%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이미 저도 그래서 옆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잔고가 나오거든요. 안 보는 게 좋죠. 예, 안 누르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잔고 안 보셨죠? 네. 예, 그렇게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역시 그것도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게 네. 그리고 경제 지표도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라는 게 네. 그게 지금 시장에서 보면 금융시장 또 이제 흔드는 이슈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이제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기가 만약에 침체가 되면 더 안 좋아지면 네. 미국은 소비의 국가인데 GDP의 네. 거의 한 70% 가까이가 소비의 국가인데 그럼 네. 소비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우리 시장에서도 그동안에 가장 버티는 든든한 언덕이 미국 네. 수출주였잖아요. 네. 그것도 미국 소비 관련으로. 네. 그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업종별로 조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수 하락이라는 부분이 경기 침체 기간에 이제 계속되느냐.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기간이 향후에 뭐 1년 6개월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1년 6개월 빠져야 되냐라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이제 주가에 반영됐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예. 과거의 경기 침체 구간에 이제 주가 하락률을 보면은 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주로 한 20%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제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간에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더 떨어지지 않거나 이제 미리 선반영해서 이제 반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이꼬르 주가 하락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어찌됐든 경기 침체는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저점은 어찌됐든 그런 어떤 실망감 내지는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돼서 이미 주가를 다 떨어뜨렸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내기 힘든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경기 침체는 특히나 이제 국내 말고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올 것 같다. 다만 그런 것들이 뭐 향후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이미 뭐 10% 넘게 떨어졌다고 하면은 향후에 뭐 5에서 10%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을 할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 기간과 주가 하락 기간은 동일하지 같지 않다. 않다. 예, 네. 같지 않다라는 거. 근데 다만 이게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면 어떤 네. 뭐 신용의 위기 또 은행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만 그렇죠. 가지 네. 않는다면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체크해야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뭐 이게 극단적인 경우고 제일 안 왔으면 하는 케이스인데 뭐 유가가 뭐 갑자기 뭐 이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뭐 100불 넘게 올라가서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가고 이제 뭐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가정해 버리면은 정말 끝이 없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유가가 좀 안정세를 피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금융 시스템의 뭐 전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어렵다라든지 뭐 이제 금융 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걸 가정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고 정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영향을 받으시는 부분은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캐펙스를 경기 침체가 현실화돼서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러니까 업황이 살아있는 업종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고 기업들의 이익은 여전히 하반기 때 우상향할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 이걸 또 무한정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국내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이 업황이 살아있는지 네. 그거는 미국의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고객사들에서 또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면 된다. 네. 그렇죠. 뭐 업황이 이제 불씨가 꺼져가고 있으면 그거는 뭐 계속 홀딩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걸 테고요. 네. 그동안에 참 우리가 bad is good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잖아요. 경제 지표가 빨리 안 좋게 나타나야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질 거야. 네.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니까 네. bad is bad.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면 더 안 좋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그러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는 게 투자 심리나
금융시장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이것도. 네,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불운이 겹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7월 FOMC 회의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경제 지표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당연히 금리 인하는 없는 게 맞다라고 모든 시장 주체들이 생각을 네. 했었고요. 다만 며칠 사이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근데 또 불운은 8월에 FOMC 회의가 없어요. 예. 9월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6주에 한 번이니까. 네, 6주에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불운이 겹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네, 파월한테 이거 뭐 7월에 내렸어야지 막 이 얘기하고 있고 네, 9월에 한 번 내려서도 안 된다. 네. 0.5%포인트는 최소한 내려야 돼. 뭐 이런 이야기 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어떻게 근데 하세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0.5%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9월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서 이것도 IB들 미국의 IB들에서 본 것마다 다 다르긴 하나 네, 9월에 50pp, 12월에 50pp 또 이런 네.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은 조금 빅스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빅스텝으로. 네, 그러니까 7월에 예상한 것보다 경제 지표가 데이터가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지난 FOMC가 7월 초였지 않습니까? 11일이었나? 네. 7월 말이었죠. 7월 네. 말이었네. 네. 7월 초가 아니었나? 예, 7월 말이었죠. 말이었구나. 네. 헷갈린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8월 5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네. 7.6% 떨어지고 코스닥은 8.06%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그 업황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좀 네. 맥을 짚어주세요. 네, 살아있는지. 지금 예. 여기 맥이 안 뛸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 주식계 허준 선생님께서 네, 우선은 화장품이 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가성비 네. 또 K-뷰티 트렌드로 엄청난 호황을 맞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속될까요? 저는 이게 그 트렌드라고 좀 봤었고요. 예. 여전히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브랜드 화장품을 썼었고 브랜드가 포장하는 그 약간 광고에 속아서 저는 이제 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싼 거 막 네. 밀리시면 왜냐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화장품 용기 가격이 이제 화장품 내용물보다 더 비싸다라는 부분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네. 대부분은 그냥 저 브랜드가 이제 홍보하는 거 뭐 0. 몇 % 막 들어있는 그 광고로 현혹돼서 이제 소비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가 이제 고가 소비보다는 저가 소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번 써보면은 그리고 한번 신뢰를 얻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비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이제 저는 저가 화장품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다만 화장품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새 걸로 다닐 수는 없죠. 결국에는 이제 저가 화장품 소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는 항상 그 논란이 뭐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은 반대 논리는 이제 피크아웃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피크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이 향후에 그렇게 꺾일 거냐라고 보면은 저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는 없어서 다만 이제 실적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이제 증명해 가면 갈수록 주가는 만약에 최근에 주가가 하락폭이 그러니까 최근에는 트렌드 자체가 워낙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업황이 회복되느냐 지속되느냐 이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기준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뭐 당분간은 뭐 주가 약세를 추가로 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이상은 없고 그리고 현재 소비 트렌드에는 맞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걸 다시 한번 증명해 가면서 재차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 화장품은 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화장품주도 많이 빠지네요. 네. 그동안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실적이 이제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고 가성비 화장품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네. 거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전력기기, 변압기 쪽이라든지 이런 업황은 아직 살아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하면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업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업황이 살아있는데 빠진다면. 네. 근데 전력기기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그 격월 이건규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은 업황이 살아있다. 네. 네. 다만 이제 화장품은 저희가 조금 줄여놓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비중을 좀 늘리면서 조금 줄였던 건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도 기사를 보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률, 그러니까 실적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네. 50%씩 증가하다가 네. 20몇 %대로 그러면 또 이게 주가 측면에서는 네. 항상 성장의 기울기가 높아져야 또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성장하더라도 완만해지면 그때부터 주가는 떨어지는 네. 건데 혹시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과거의 어떤 주가 트렌드를 보면은 그러니까 두 번의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추세를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기대감이나 이제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할 걸로 보인다라든지 향후에 이제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1차적인 반등이 나오고 이때가 가장 주가 반등 폭이 크게 나타났던 네.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지만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다라든지 이제 뭐 업황이 턴할 걸로 생각한다라든지 이제 실적의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든지 뭐 요런 때 이제 뭐 제일 크게 해운이 됐든 뭐 다 동일한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적이 실제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오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다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업황이 더 강했네 실적이 더 셌네 라고 생각할 때 이제 주가 반등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다만 이제 첫 번째의 모멘텀은 여전히 시장에서 유효하고 가장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인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제 두 번째의 실적 장세 내지는 실적이 좋아질 때 반영하는 폭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좀 약해진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 두 번째 상승 흐름도 저는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을 아직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과거보다는 좀 약해졌죠. 왜냐면 또 이게 서프라이즈 끝없이 갈 수 이제 없으니까. 그게 또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또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또 분기별로 증명하고 또 분기별로 증명하고 이게 되게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그쵸. 그 트렌드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 상승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그러니까 두 번째 상승 흐름을 보이기 전에 주가가 좀 조정받고 또 이제 실적으로 증명은 다시 오르고 뭐 저는 이렇게 궤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적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주가도 얼마입니까? 고점 이미 대비 한 많이 50%씩 빠진 것들이 또 많이 네. 나타나다 보니까 네. 화장품 중에서도 고점 대비 50% 빠진 게 나타나네요. 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뭐 거의 한 2, 3일 만에 네. 이런 낙폭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어질어질한데요. 근데 일단은 화장품 쪽은 이제 가성비 트렌드는 유효하다. 네. 좋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그 변압기, 네. 전력기기 네. 그것도 마찬가지일까요? 근데 지금 뭐 그 반도체 AI 서버 쪽이 클라우드 부분이 그 전기를 먹는 하마 역할을 좀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요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이게 먼저 깃발을 꼽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투자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 퀄리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투자했던 것보다 향후 5년 내에 이제 서버 투자를 10배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서버 쪽이 엄청나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뭐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단가라든지 이제 수출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바뀐 부분은 이제 주가만 좀 바뀌었죠. 주가는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주가라고 하면은 뭐 좋은 업황이 살아있는 업종 내지는 좋은 기업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네요. 꽤 많이들 떨어졌네요. 네. 요것 역시 긴 장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을 보고 이렇게 뭐 실망할 거는 또 아니라고 보시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업황이 살아있고 실적 계속 좋게 나올 거이긴 하지만 주가가 빠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전력기기는 뭐 실적이 좋고 업황이 살아있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차기 주도주는 이런 시장에서 가장 덜 빠지는 녀석 중에 나온다. 그건 혹시 맞는 말일까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서서히 빠질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업황이 살아있고 이제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가 빠질 땐 덜 빠지고 오를 땐 더 오르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노멀한 케이스인 거고 지금처럼 이제 급락한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업황 회복보다는 낙폭이 얼마 정도 어떤 업종이 더 컸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좀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IT가 가장 빠를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낙폭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IT면은 반도체요? 네,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AI 서버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 역시 네. 강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여전히 수요는 그러니까 HBM에 한해서 이야기하면은 왜냐면은 이제 레거시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은 생각보다 수요가 그러니까 기대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수요가 강한 상황은 아니에요. 전통적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이제 재고도 여전히 많은 측에 속하기 때문에 업황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막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HBM 쪽은 여전히 수요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한다고 하면은 HBM이 가장 많이 빠졌고 그리고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등할 때의 반등폭은 가장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반등 시에는 역시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레거시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게 사실이고. 네. 그냥 그게 이제 중국 경제에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휴대폰도 2, 3년 쓰다 보면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수요조차도 지금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수요 회복이 뭐 PC가 됐든 이제 휴대폰이 됐든 이제 이게 살아나는 기미가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 그러니까 저점에서 조금 회복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국 경제가 뭐 계속 침몰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수요 회복 기대감도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AI에 대한 그 수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역시 그 엔비디아 네. 이야기에 빠질 수가 없는데 네. 엔비디아도 사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네. 지금 이제 $100대 초반까지. 물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AI 서버 수요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반등할 때도 그러면 HBM이랑 또 엔비디아도 같이 또 가장 먼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다만 저는 고점 회복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쉽진 않겠다. 예. 거의 고점이 얼마입니까? $140인가? 얼마지? 왜냐면 이제 모든 업황이 다 긍정적이었고 기대감도 이제 컸던 시기였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이제 구글 칩을 사용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AMD라든지 뭐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어찌됐든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과거에 모든 것이 다 해피했던 상황하고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크랙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전체 동그란 구였다고 하면은 이제 그 구에서 조금씩 이제 크랙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거만큼의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시켜 주기에는 좀 반등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좀 한계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과거의 고점이 이제 전 고점이 어떻게 보면 좀 상방을 좀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에 거의 엔비디아만 네. 독주할 것 같았던 시절보다는 지금은 그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고 네. 반등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막 사상 최고가 가는 건 또 쉽지는 네. 않을 그리고 거라고. 미국이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빅테크 업체들도 캐펙스를 좀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만큼 엔비디아를 좋게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빅테크들의 캐펙스 이런 투자 네. 측면에서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건 되게 예리하게 봐야겠네요. 이게 또 우리나라 어차피 HBM 분기별로 문제도 이제 이어지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캐펙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분기별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또 동향이 또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격월 이건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도 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이상 현상은 없기는 하다. 나타나진 않고 하지만 있고. 잠재 불안 요소는 존재한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방산주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란 하마스하고 네. 또 이스라엘의 분쟁이 또 엄청 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외신 이렇게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현지 시간으로 5일에 네. 이란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뭐라 해야 됩니까? 좀 미사일 또 방어 시스템 막 급파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 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예전에도 봐왔습니다만 또 보복 공격 서로 또 주고받잖아요. 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유가가 어떻게 될지, 뭐 조선주 해운이 어떻게 될지, 또 네. 방산주가 어떻게 될지 네.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네, 일단은 그러니까 조선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수주를 이미 기 2년에서 3년치 정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이제 원가 상승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건비 상승이 조금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1년 정도 지나면은 그게 이제 베이스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약간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락된 것들이, 그러니까 원가 하락으로 좀 반영되면서 이제 마진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찌됐든 고가 수주 내지는 마진이 좋게 수주받은 부분이 누적적으로 계단식으로 매출액 반영되는 폭이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뭐 예를 들어서 한 20% 반영됐다고 하면은 내년에 40% 반영되고 내후년에는 뭐 60% 정도 반영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정한다고 하면은 매출액이나 매출 이익률은 증가하고 매출 원가는 더 빠지거나 유지되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은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구조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유가랑 별개로 어찌됐든 계속해서 배는 필요한데 한국의 조선소는 다 차 있고 심지어는 중국의 조선소들도 다 차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를 보면은 2000년 초 중반 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가장 큰 호황을 네. 이제 맞이했던 시기였는데 그때랑 수주 잔고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호황 수준의 어떤 지금 수주 잔고를 보이고 있다는 거 감안했을 때는 조선사는 그때보다 많이 숫자도 좀 줄어들었고 중국 조선사들도 이제 추가적인 수주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 가볍게, 그러니까 좀 편하게 업황을 좀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뭐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은 그 유가랑 별개로 그냥 이제 조선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주도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가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환율이나, 그러니까 환율만큼 예측하기 힘든 게 저는 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70불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이제 급등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그거는 우리가 섣불리 뭐 이거 100불 갈 거예요, 120불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너무나 복잡다변하고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남미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석유 증산이 좀 설비가 좀 많이 투자가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유가 상방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존재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방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뿐이지 유가가 뭐 내릴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도 이 정도 수준만 꾸준히 이어진다면 조선주에는 나쁠 것이 없다라는 걸로도.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가가 좀 오르더라도 조선주에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와, 오늘도 보니까 조선주가 그러니까 8월 5일입니다. 8월 네. 5일. 거의 뭐 많이 옛날 빠지죠. 네. 하한가 숫자만큼 빠지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업종별로 접근해야 되는 게 조선은 저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요거는 이제 많이 오른 만큼 낙폭이 클 수도 있는 거고 네.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되면 오히려 또 빠르게 반등할 수 빠르게 있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HBM 관련 반도체와 네. 조선. 좀. 네. 좋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불확실성. 근데 이거는 11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미국 대선. 네. 최근에 어떤 조사 보니까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역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따라서 왜 친환경 관련주들 네. 대표적이고 막 이렇게 지금 엎치락뒤치락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보다는 좀 업황을 좀 우선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제 업황도 살아날 기미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은데 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여서 예. 그런 경우는 이제 피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만약 뭐 대선 이슈와 별개로 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회복될 걸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매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대선을 떠나서 약간은 좀 업황을 조금 1차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수혜를 받던 적은 저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봤으면 봤지 어떤 게 뭐 엄청난 수혜를 줬던 적은 네. 없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점차 이제 미국 자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 우선을 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지 우리나라한테 뭔가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 수혜를 받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RA 법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수혜를 받던 거고 그 이유도 기한을 두고 이 기한까지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이제 투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던 거고 그 시기가 지나면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이익을 내기는 공장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익 본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조금이 없이는. 그렇죠. 뭐 그래서 결국에는 기한이 있는 이득이 아니었을까. 그거조차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정치적인 이슈는 조금 제한적으로 본 게 맞다.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기였을 때는 되게 괴로웠어요, 사실은. 하루하루 네, 하루하루 뭔가 노이즈 새벽에 뭐 만들고 트위터에 뭐 올릴 뭘 수도. 한다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약간 러시아 전쟁도 트럼프라면 좀 일찍 끝낼 수 있었을 것 같고 뭐 중동 전쟁도 조금 어떤 좀 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또 이제 생각하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되게 자신감을 갖고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을 때 그건 굉장히 좀 다시 그 안 좋은 기억이 막 스물스물 이제 생각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 과거에 트럼프가 그러니까 뭐 북한이 됐든 뭐 이제 약간은 보스 역할을 하면서 그 정세적인 불안정성은 많이 이제 불확실성 낮춰준 건 있었지만 증시나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제 기업들한테 그렇게 세이프한 사람이었나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불확실성 덩어리죠. 네, 그래서 이게 국제 정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 다만 국제 정세 측면에서 다만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가라든지 이제 기업들의 이익의 어떤 약간 가시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리스가 좀 더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누가 되든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예전에 그 힐러리랑 맞붙었을 때도 그렇고 조 네. 바이든과 맞붙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뭔가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막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그래서 더 어려워.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뭐 선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도층이 마지막에 어떻게 움직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시장이 불안정성이 커지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사람을 택하려고 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고 대외적으로 네. 불안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네, 사람을 그리고 택할 수 이제 있는. 기존의 이제 정책적인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 뭐 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네, 그렇게 느끼긴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미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또 알 수는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네. 그 화장품이라든지 다른 쪽 비중을 조금 줄이신 게 네. 제약 바이오나 다른 걸 좀 사려고 네. 줄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쪽을 좀 늘리면서 좀 줄였던 부분이 좀 오. 있었고요. 조선도 좀 늘리셨고. 네, 제약바이오도 좀 늘렸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는 네, 아직 적자인 기업들이 많고 네. 추가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네, 지금 미국에서도 0.25%포인트로도 안 되고 빅컷 네. 50bp씩은 금리를 팍팍팍 내려야 되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 보면 네,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가 빠르게 인하될수록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은 그러면 네. 좋아질까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나눠져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장주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한쪽 측면은 저는 오히려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약바이오가요? 네. 왜냐면은 이제 사람이 아프게 되면은 약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고 해서 약을 더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아플 때 먹는 게 약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경기 방어주 성격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거 이제 제약, 네, 그러니까 신약 그렇죠. 개발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약사.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업체가 다예요. 네, 저희가 한 4개, 5종목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지금도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들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성장주 카테고리에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방어주 성격도 있는 업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접점에 있는 업체들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불안한 기업들도 있긴 해요. 다만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구조조정 내지는 이제 물갈이가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과거에 정말 이익이 안 나면서 뭐 이제 연구과제만 이제 계속 내세우면서 이제 계속 이제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연명했던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많이 구조조정이 된 것 같거든요. 뭐 최근 뭐 벌써 그런 지가 한 5년, 7년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망할 기업들을 망하고 뭐 임상 이상에서 이제 삼상 가면서 탈락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IPO하는 기업들도 보면은 이제 연구과제로만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증시에 입성하는 회사들도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물갈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망할 기업들은 좀 망했고 연구개발에만 치중된 기업들의 비중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조금 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여전히 최근에 이제 주가 강세를 보였던 몇몇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버블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알 법한 개인 투자자들이 누구나 알 법한 한 3개에서 4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예측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은 또 제외하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익 현재 내고 있지 않는데 R&D 파이프라인으로만 연명하는 기업들은 또 제외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남은 기업들의 풀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항암제에 치중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자가면역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그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이제 흡수율을 좀 높여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완전 신약이 아니라 이제 조금 개량된 신약을 만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과거에 대비해서는 조금 가시성이 좀 있는 회사들이라고 저는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 좀 물갈이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약바이오를 꼭 성장주 카테고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편입 비중을 좀 높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이제 네. 조금 바뀐 부분이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게 됐을 때는 뭐 CMO 사업이 중국에서 이제 바이오 약품을 가져오던 것들을 좀 못 가져오게 되다 보니 좀 중장기적인 수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도 약간 인하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좀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조금 더 투명해지거나 가시성이 좀 더 보이는 부분이 과거보다 좀 높아진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물보안법, 수혜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약사를 접근을 할 때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적자를 보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좋을 거야가 아니라 네, 철저하게 이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런 파이프라인이 측면에서 가시성이 높은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의 가시성까지. 네. 근데 그 기존에도 그 제약바이오주는 포트의 항상 일정 부분은 계속 가져가셨었죠. 있었어요. 네. 네. 그 비중이 뭐 많진 않더라도. 네, 뭐 엄청 많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좀 비중을 늘려서 한 9% 뭐 이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바이오가 아니라 네, 기존의 실적을 잘 이익을 내고 내고 있는? 있고, 네, 제약주 중심으로. 네,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막 속보가 들어오네요. 네, 그 아까 사이드카까지 말씀드린 서킷 네. 브레이커. 아, 왜냐면 저는 옆에서 계속 이제 시장 등락을 보고 있는데 이건기 네. 대표님은 말씀하시느라고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그냥 어디입니까? 아이고 또 손이 떨렸고 코스닥이 9.87% 떨어지고 있어요. 702포인트까지 지금 76.9포인트. 네, 코스피는 216포인트, 8.09%. 와. 그리고 아까 보니까 니케이의 하락폭이 장중 4,000포인트 네, 하루에. 그래서 사상 최대 하락폭을 오늘 오후에 기록하고 있다. 아휴, 이거 뭐, 야, 이게 뭐 이게. 그래서 시장을 뭐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K리 트레이드 자금도 수백조 원이라고 감안했을 때는, 만약에 그게 다 청산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청산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뭐 지금 뭐 이게 갑자기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얼마 정도 나빠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든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야, 그러게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네, 팬데믹 당시에 보던 그 숫자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니 코스닥이 거의 하루에 10% 가까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네,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물론 이건 아까 한 3, 40분 전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네. 너무 좀 한편으로는 좀 똑똑해지다 보니 그래요? 이거를 한 번에 반영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반영하는 폭이 더 커지고, 더 이게 그 그러니까 막 시기도 비이성적인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네, 똑똑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오. 이랬으면은 이런 부분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동안 반영될 거를 이틀에 반영해버리고 이제 3일에 반영을 해버리는 더 빠르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원형적 사고 아니시고 긍정적인. 뭐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저는 사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원체 작년, 재작년 계속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습니다만 9월, 10월장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9월, 10월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웬걸 지금 8월 시장부터 이렇게 작살이 나고 있어가지고 이거.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게, 저도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장이었다고 하면은, 저는 과거에 저였다고 하면은 안 팔았을 거예요. 오.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다, 이제 파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지금의 시장의 그 변화를 감안했을 때는 이게 하루 만에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변화라고 하면은 그 투자하는 사람들의 뭐라 해야 될까? 뭐 구성, 변화 심리 이런 것까지도 네.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이게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초입 국면에 접어들었고, 네. 그게 이제 하루 만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까지 하락을 반영을 감안하면 이게 추가적인 대응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 뭐 괴롭지만 결국에는 버텨야 되는 시기가 또 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주가에서는 내가
덜어서 안 판다. 이런 지점이 나와야 진짜 그게 찐 바닥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뭐가 좀 네. 돌려지든지. 정말 어느 시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닥은 그러니까 개별 주식의 주가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별 주식을 정말 이 가격에 온단 말이야. 이 가격이면은 정말 대출해서라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바닥이 형성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수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몇이었을 때 이건 찐 바닥이다. 이거는 저는 사기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향후의 정세라든지 이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쵸. 지금 뭐 오늘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뭐 지수 몇이 찐 바닥입니다. 이거는 저는 맞출 수 없는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바닥을 맞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 정도 주가면은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 바텀업적으로 봐서 더 이상 이거 더 빠지면 정말 대출이라도 해서 사야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되면 지수는 이제 항상 바닥을 찍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말 야수의 심장. 그 시기까지 오질 않기를 바랄 뿐이죠. 예. 니케이가 잠시만요. 이거 지금 실시간 데이터 맞죠? 4,700포인트가 빠지고 있는데 니케이가 13% 폭락하고 있는데 이거 꿈은 아닌 것 같고. 와. 이거 근데 이게 이거 실화입니까?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버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은 국내 주식시장 봤을 때 좀 억울한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만 각권 지수는 아니다 이거 옛날 거다. 어디 있지?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8.35% 떨어지고 있네요. 대만 지수. 네. 이거 뭐 8% 떨어지는 건 그냥 아시아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은 어디 갔지? 10% 이상, 10.47%, 요 700 깨졌네. 이거 무슨 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씩 이게 올림픽도 아니고 경신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질어질합니다 이거. 네. 그래도 대표님이 나와주셔가지고, 네. 예, 그래도 어디 아직 맥 짚어보고 아직 살아 계십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다행이긴 합니다. 혹시 지금부터는 뭘 하실 계획이신가요? 또 회의 엄청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뭐 또 3시 반에 또 회의가 있어서 예. 거기에 참가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이게 추가적인 액션을 할 게 아니면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건 무의미해서 예. 오늘 같은 날은 뭐 여기 오기 전에 매매를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할 만한 액션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코스닥이 10% 폭락하는 날 나와서 이렇게 대담해 주시긴 참 쉽지 않으실 텐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격월 이건규는 아마 10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힘든 시기가 9월, 10월로 알고 있었지만 이미 매를 이제 먼저 맞은 거라고 봐도 되겠죠. 다음번에 나올 때는 지금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갑작스레게 증가한 상태이고 그런 불확실성들이 다음에 나올 때는 좀 진정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쯤 됐을 때는 금리도 한번 이제 인하시켰을 거고 이후.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기반형된 상태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인사드릴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때도 저희는 이제 팔딱팔딱 뛰는 이제 맥박을 좀 선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최근에 건설주도 하나 샀어요. 건설이요? 그것도 조금 변화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도 얼마 전에 여기 YG 클럽에서 그 건설주 세미나도 했거든요. 정말 최악의 바닥에서 이미 오른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건설이. 그건 어떤 아이디어로 혹시? 근데 이제 뭐 주택이 결국에는 향후에도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지방 사업은 향후에 뭐 2, 3년을 바라봤을 때도 크게 개선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완전히 양극화됐고 완전히 죽은 시장으로 좀 변모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역할을 좀 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국내, 그러니까 수도권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주택 가격도 바닥찍고 반등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몇 년간 이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 건설업체들이 그러니까 수도권만 하는 업체도 없고 지방만 하는 업체도 없어요. 대부분 이게 다 혼재되어 있다 보니 전체적인 두 가지 날개가 있다고 하면 한쪽은 계속 못 나는 형태로 갈 거이긴 해요. 다만 한 가지 날개가 그래도 바닥찍고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의 건설 회사는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또 한 이제 가지, 주택. 예, 예. 한 가지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만 있다고 하면은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매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병합 발전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나 이익이 반영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만 하더라도 기존의 이익의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비중도 제일 높고 그리고 열병합 발전도 이제 이익 반영되기 하반기부터 반영되기 시작을 할 거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도 이제 하게 될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주택만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을 했었겠지만 추가적으로 붙어주는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 건축 측면에서요. 본인이 실제로 운영도 할 거예요. 네. 아, 그런 건설주가 있었습니까? 네. 건축도 하고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도 하는 건설주가요?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산 회사는 이제 그 지주회사이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수도권 중심의 건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열병합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주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또 공부해봐야겠네요. 네. 이런 거 재미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YG 클럽으로 오셔서 또 세미나도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또 더 의미 있을 겁니다. 아까 참 그 조선주도 이야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네. 또 저희가 조선의 공모 엄경화 위원님 네. 모셔서 또 세미나를 또 듣기도 했었고 여기 YG 클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이거 자꾸 중계하면 안 되는데 코스닥이 지금 11.5% 떨어지고 있네. 네. 이게 무슨 뭐 그냥 개별 주식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있어. 이게 야. 그렇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왜냐면 저희가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시장이 네.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예. 그래서 10월에 뵙겠습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